나 11월 시작하고 나서 바람의 방향은 위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추세와 파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중요한 지표 이후의 시장의 흐름, 오늘은 어떻게 또 보고 계시는지 오늘의 강의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오늘은 다소 미국 시장이 위로 올라가다가 주춤거리는 모습을 주고 있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가격의 마디존이라고 일컬어지는 500달러 선에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따 먼저 결론부터 치고 들어간다면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사실은 어떤 한 주 중요하지 않은 주가 없지만 다음 주에는 특히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지표들이 있고 또 대응하는 전략에서 월요일부터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는데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의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2277포인트,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둘둘 치킨이다 이렇게 했는데 얘가 어디 언더에 있었냐면 작년에 과매도 구간의 지수가 있었죠. 2332포인트 아래. 그러니까 여기가 과매도 국면에서 주가가 얘가 움직이고는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저도 옛날에 처음에 주식을 투자할 때 바닥에서 천정 없다?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사실 그거 이전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저는 진짜 초등학교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성이 된 다음에 알았습니다. 진인사 대처명.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차분하게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다만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식으로. 이것도 바닥에서 천정 없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께 제가 요 근래에 빅픽처의 그림을 여기서 강의한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10시 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서 주가가 위에서부터 처음에 저희가 지난 8월 달에 여러분들 매도를 때리든지 아니면 인버스를 하시든지 여러분들은 그 무엇인가는 꼭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 얘가 위에서부터 꺾어올 때 사실 주가의 흐름은 큰 거 중방에 작은 게 5파동. 이때 21선이 이미 5파동, 옆 바깥에 그림이 TV 화면에 보일지 제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미 21평선이 얘가 올라갈 때 이미 얘가 5파동의 구간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 5파동에 대한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들어갈 때 여기가 과매도구나 그럴 때 주가는 항상 올라갈 때 원래 가려던 것보다 항상 더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버블이다라고 얘기하고 원래 내려가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빠집니다. 이걸 우리가 역버블. 근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럼 제가 표현을 바꾼 것이 뭐냐면 과매도 국면에 있다. 과매도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시장이 재료가 없어도 어떻게 얘기하면 악재가 있었을 때 그 악재가 상당 부분 이미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 놔둬도 뜨는 구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2277포인트 여기는 그냥 과매도 국면이었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상단에서는 강력하게 매도를 끌고 왔었지만 올해 여기서는 한꺼번에 17개의 종목을 한꺼번에 10개 소위 얘기하는 관심 종목으로서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해서 권해드렸던 것이 한꺼번에 17개가 나왔던 것은 여기 가만 놔둬도 뜨겠구나라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게 가만 놔둬도 뜨겠구나라는 부분들을 따르게 설명한다면 공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결국은 땅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구태와 발에서 밑에서부터 발로 차지 않아도 공은 땅에 닿고 뛰잖아요. 과매도 국면을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그렇게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리바운딩 돼서 이게 꺾어지느냐 안 꺾어지느냐 지난번에 했지만 이게 60선에 충돌하면서 얘가 내렸거든요. 그럼 그 다음 next 다음은 뭐냐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장은 자율적인 어떤 리바운드가 아니라 진짜 주가가 더 가기 위해서는 더 상반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움직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주 다양스러운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CPI, PP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여전히 연준 인사들은 자기네 뭐랄까 쉽게 얘기하면
위치상 이제 우리가 인플레 다 잡혔어요. 이런 표현을 하긴 굉장히 사실은 어렵죠. 아마 여러분들을 패드 의원에 갖다 앉혀 놓더라도 저부터라도 만약에 진짜 제가 그런 결정권을 갖고 있는 패드 의장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 인플레가 다 잡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연준 인사들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전히 봐야 된다 그러고 아직까지는 승리를 선언한다고 얘기하는 건 빠르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미 쟤들은 이미 끝났어. 최소한 금리 인상은 끝났어. 그래서 12월 달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제로죠. 다시 말해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100%입니다. 현재까지 나왔으니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서프라이즈가 없어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금리를 동결할 거야 그럴 때 뭐 올리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어도 제가 여태까지 미국 시장을 봐오면서 미국은 거의 통계대로 움직였던 것이 사례적인 부분할 때 100이라는 숫자? 뭐 99라는 숫자도 아니고 저희도 매매기법 중에서 이건 거의 틀림없습니다고 할 때 저희가 99.99라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만 하더라도 군사 전문가들이 전부 다 뭐라 했습니까? 이거 전쟁 안 일어나.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소개하는 어떤 블랙스완에 가까운 이런 일들이 요새 너무나 다반사로 일어나죠. 그래서 99.99라고 하는데 100이야? 그럼 뭔가가 연준 인사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시장이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하게 뭔가가 바뀌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에서 뭔가가 조금씩은 모멘텀이 나타나려고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부분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들 주가가 이 8월 달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갔을 때 2277까지 내려갔을 때 또 코삭은 더 심각했죠. 여기 8월 달 주가 올라가고 9월 달에 대주주 관련돼서 이제 물량이 나올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 이후에 이렇게 내려갈 때 너무나 많은 종목이 빠졌죠. 오죽하면 제가 어떤 말씀이냐면 도대체 대주주 10억이라는 그 제도는 누굴 위한 제도냐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제도는 없애든지 없애는 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대주주의 그 목표치를 최소한 100억. 오케이, 100억도 안 되면 한 50억이라도 해줘야 된다는데 아마도 요새 보셨을 겁니다. 뜻이 하늘에 닿았는지 결국은 대주주 이 한도를 조정시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죠. 왜냐하면 사실 그런 제도를 해봤자 이미 팔고 도망가실 분들께서는 다 처해드시고 나가시고요. 누가 항상 당하냐면 일반 투자자들이 당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합은 왜 굉장히 중요하면 이거 자체가 시가총액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오늘 종합이 내려가는데 강한데 여러분들 매일매일 보면 사실은 뭐 한국경제TV든 어떤 TV든 매일매일 오늘의 관심주, 오늘 뜰 게 뭘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뜰 게 뭘까를 매일매일 추천 종목을 내보내지만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어떤 종목이든 간에 폭락하는 날에도 올라간 종목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내가 잘 팔고 나왔어도 내가 그러면 오늘 무슨 종목 살까? 내가 무슨 종목 살까? 그러면 결국 이것은 폭탄 던지기가 되는 거죠. 돌리기가 되는 거죠. 어딘가 결국은 걸려들게 되어 있고 이때는 강했던 테마도 결국은 시가총액이 100에서 만약에 50으로 빠졌다고 그럴 때 순수의 문제지 결국은 다 내려가기 때문에 종합이 내려갈 때 우리는 이것을 뭐냐면 시장의 위험이다라고 하고 우리가 주체할 때도 종목에 대한 위험도 있지만 시장에 대한 위험, 그래서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을 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30년 이상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종합이 무너졌을 때 일반 투자자들이 돈을 번다? 돈을 벌기는커녕 깡통만 안 됐으면 다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분석할 때 사실은 국고체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있죠. 다른 전문가들이 다 바뀌어도 저는 고맙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그래도 이렇게 항상 선두에 서서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국고체에 떼어들었을 때 전부 다가 제가 기억할 때는 뭐냐면 첫 번째 스타트가 종목 해석이었어요. 종목 추천, 종목 해석. 하지만 전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항상 시장 분석입니다. 시장 분석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다. 제가 살 땐 일반 투자자한테는 거의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워렌 버핏처럼 이런 분들은 괜찮죠. 왜냐하면
그 종목을 내가 평생 동안 가져간다. 물론 우리도 평생 동안 가져간다. 요새 2차 전지 섹터 많죠. 아마 아실 겁니다. 유튜브 상에서 한쪽은 이게 너무나 많이 올라갔어. 그래서 기관을 중심에서 너무 많이 올라갔다 해서 계속 공매도도 때리고 못 간다고 했었고, 또 한쪽에서는 아마 아실 겁니다. 그분들께서는 여전히 얘들은 평생 동안 가져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내가 싸게 사고 또 올라가서 사지 않고 내가 현금을 사고 난 얘가 내려가도 난 괜찮아라고 마음먹으면 괜찮지만, 사실 요새 2차 전지 섹터가 내려가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반대 매매를 당하고 계좌에서 괴로움을 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론과 실제가 다르게 공존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얘가 만약에 종합주가 이렇게 내려간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빠진다면 시가총액을 가장 먼저 차지했던 종목 군단들은 내가 어느 정도 우회선 줄이거나 아니면 내가 사더라도 조정을 받은 다음에 이때 주로 월간 단위로 들어갔어야 내가 살아남지 절대 견디지 못하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매몸에 맞는 거, 아무리 쇼윈도에 비키니 복장이 걸렸어도 내가 몸매가 D라인이면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내가 살을 빼든지 아니면 나한테 맞는 거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럴 때 저는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수익을 낼 때 종목만 잘 잡으면 된다. 맞습니다. 맞죠. 최근에도 내려가다가 위로 올라간 점이 있으니까 저희도 사실 종목을 어찌어찌해서 갖고 있다 보니까 주로 반도체 종목을 많이 갖고 있고, 다행히 최근에 주가가 반등을 줬을 때 지난주에도 반도체가 가니까. 하지만 그들 종목군 자체도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갔던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장 분석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해야 될 타이틀, 도대체 오늘은 아침부터 기다린 이분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던져드려야 도움이 될까라는 겁니다. 물론 거두이겠지만 한 번에는 모든 게 되질 않습니다. 부족한 것은 제가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타이틀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지금 인플레이션을 한쪽에서는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무슨 소리야, 아직 목표치가 2%고 이게 가다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오늘도 아시겠지만 오펙 플러스에서 또 감산 얘기도 또 나오면서 유가가 또 쭉 빠졌다가 또 올라가게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과연 제가 보는 견제에서 인플레는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까라는 겁니다. 이 인플레를 알아야 된 이유는 연준의 피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다가 2018년도까지 금리를 12월 달까지 금리를 올리다가 연준이 금리를 내렸을 때가 언제냐면 2019년도였거든요. 2019년도에 금리를 내릴 때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명분이 필요합니다. 자, 저는 사실 요새 그냥 일반 TV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요새 아마 대하 드라마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수용 씨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고려 거란 전쟁 맞습니까? 앵커님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걸 토론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제가 서치하는 거 찾다가 보니까 유튜브에 있어서 쫙 봤는데, 전 사실 어떤 분이든 그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가는 분들은 참 멋지다고 생각해요. 최수영 씨는 일반 이렇게 보면 약간 이렇게 막 남성주의 그건 아닌데, 일단 대하 드라마만 갔다 하면 그 목소리 톤이라든지 거기에 너무 반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도 많이 느끼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이게 어떻게 됐느냐, 그때 항상 명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번에 결국은 거란족이 결국은 쳐들게 된 그 명분도 뭐 아시겠지만 왕을 바꾸는, 그죠? 우리가 보통 뭐 정변이다라고 하는데, 위에서 인정했던 그 왕을 마음대로 니들이 바꿨다서 그 명분을 갖고 온다는데,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준도 결국은 금리를 내리려면 뭔가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들이 내세웠던 명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얘들이 금리를 낼 때 어떻게 했지? 명확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이때 2019년도에,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막 부동산이 내려왔을 때 저는 저희 수강생하고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 2019년도가 부동산 바닥점입니다 하면서 만약에 돈이 있다면 강남을 찍으시든지 아니면 마용성을 가시든지 가야 됩니다라고 했던 그런 기억들도 새롭기 때문에 이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도대체 명분이 뭐냐? 근데 거기와 연결된 두 개의 변수의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걸 제가 한번 봐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2277에서 주가가 빵 하고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두드맞고 있잖아요. 왔다 갔다. 근데 이미 이런 얘기했어요. 8월 달부터 매도 때리고 계속해서 매도 때리면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저희 수강생하고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장을 떠날 때 떠나더라도 최소한 60일 동안의 수익은 내고 떠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그게 잘 아실 겁니다. M파동에 대한 관점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60일 동안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지 좁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놔야 내가 지난 8월 달처럼 도망을 가야 될지 아니면 진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가면서도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전략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궁금한 거죠. 하단은 저희가 내려갈 때 둘둘 2277에 왔을 때 여러분 지금이에요. 쏘셔야 됩니다. 요때 하나 꿀팁. 이렇게 주가가 밑으로 내려갈 때 내가 배팅 쏘는 방법은 그 캔들이 마감됐을 때 주로 월말, 여러분들 작년에도 본방송에서 보시는 찐팬분들은 작년에 주가 내려갈 때 6월 달에도 이게 지금은 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월말, 그때가 2332였죠. 여기 위에 주가가 빵 하고 영 맞은 주가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때도 여러분께도 어떤 말씀이냐면 종가가 마감했을 때 여기는 끝내 이 길이라의 구간이 되는 거죠. 그때 벌써 기억하십시오. 아, 장이 폭포처럼 꺾어지는데 얘가 희망이 있다 할 때는 언제 쏘는 게 좋냐면 월간 단위 쏘시면 거의 아까 12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그 정도로 100%는 아니어도 99.99라고 감히 제가 30년의 경력을 걸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딱 보이는 구간들이 분명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2277인데 그러면 야, 상단 지수는 얼마니? 얘가 어디만 가면 자꾸만 두들겨 맞게끔 돼 있는 그 지수가 있습니다. 그건 얼마니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저의 경험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결국 지난주에 주시장의 흐름을 보면 밑에서부터 위로 상승하는 데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말에 주가가 좀 빠져내려가고 아직까지 앞에 있는 고점에 걸리고 하니까 왠지 우리는 안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자, 얘가 너 왜 조정받았니? 그럴 때는 사실 이거 저희가 학습 효과를 많이 가졌는데, 자, 얘가 아까 왜 바닥에서 천령 없다 그러냐면 항상 주가는 얘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때 어떤 폼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어떠한 폼이라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하냐면 패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가장 간단한 패턴이라면 얘가 위에서 올라갈 때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 여기 20선 쌍봉이라는 것이 보이시죠? 사실 여기서 5일선 쌍봉을 주면서 이걸 우리가 소위 캥거루 패턴이다라고 하고, 요건 중국보다 나쁘다고 하는 패턴이잖아요. 어떤 독특한 패턴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리꽂는 게 아니라 이게 내려가려면 파동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이게 들었다가 이렇게 역N자라고 하는 이 역N자라고 이런 어떤 독특한 어떤 모양, 어떤 패턴을 만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거꾸로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는 어떤 독특한 패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5일선 상방이었는데 이건 외바닥이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 두드려 맞을 확률이 99.99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중간 유튜브를 통해서 여기 올라갈 때 얘는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얘는 두들겨요라고 했던 겁니다. 얘도 여기 올라갈 때 얘는 여기서 딱 정확히 두드려 맞은 거죠. 이게 올라갔을 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거는 여러분 자꾸만 차트 분석이다라고 하는데 차트 분석이 아니라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예요. 여러분들 개구리 새끼가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쭉 가나요? 아니죠. 쭉 뻗었다가 접었다가 가잖아요. 이건 그냥 원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주먹을 뻗을 때 앞에 뭔가 때리려고 할 때 딱 때렸어요. 근데 다시 또 때리려면 계속 이렇게 밀면 이게 아픈가? 아니죠. 때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뒤로 제꼈다가 이렇게 제꼈다가 때리는 거잖아요. 즉 주가가 올라갈 때 상승을 쭉 뻗어 올라갔다가 얘가 조정을 받는 거는 이게 뒤로 조정받는 게 아니라 가려고 하는 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뻗기 위해서 접었다 가는 거거든요. 그걸 롱숏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어떤 주가가 움직일 때 아주 독특한 원리가 있는데 얘는 여기서부터 여 위로 가려면 그 수없이 많은 그 구간을 지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거, 복잡한 거 말고 가장 간단한 거 왜일까요? 했을 때 요 뒤에 요거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장 정도는 중간에
카메라로 사진 한 장 찍어 놓으면 평생 할 때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요 자리예요. 요 자리에서도 저희가 매도를 때렸던 자리거든요. 이걸 여는 게 무슨 제가 무슨 막 자랑질하려고 그게 아닙니다. 제가 뭐 이제 시작한 1년 된 그런 뭐 전문가라서 여는 게 뭐 인기를 높이고 제가 뭘 목적 그게 아니라 이미 전 30년 이상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찾아냈던 어떤 그러니까 알면 도움이 되는 진짜 내가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것을 공유하고자 함이니까 선한 마음으로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매도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 여기서 왜 매도일까요? 그 그림이 저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20이 N자가 보이시죠? 20 이렇게 N자가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60이 이렇게 N자. 이게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3N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얘가 진짜 가려면 요 마지막에 빨간 게 이게 N자가 되는데 이게 N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얘는 올라갈 때 여기서 매도가 존재했던 자리고 요 자리가 바로 요 자리랑 똑같은 자리입니다. 저 자리가 여기랑 똑같이 두드맞아야 되는 그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 그림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요 그림을 보시죠. 요 그림 보면 얘가 똑같이 여기 60이 녹색이 N자는 나왔는데 20이 N자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그냥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주말에 주가가 빠졌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주가는 떠야 될 만한 자리에 오면 즉 2270실에서 무슨 재료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떠할 만한 자리에 오면 뭔가 호재가 나오고요. 뭔가 두드릴 만한 자리에 오면 걔는 두드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한 번에 못 간다는 얘기는 어떤 독특한 패턴을 만들어 줘야지만 얘가 갈 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위로 올라가다가 얘가 조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얘를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얘는 당분간 저러한 패턴을 만들 때 아까 그건 분봉이었잖아요. 근데 걔가 분봉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일봉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을 때 왜 20 디쿠턴, 60 디쿠턴 얘가 올라가다가 이게 올라가다가 얘가 디쿠턴을 준다는 얘기는 죽어야 올라가다가 죽어야 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패턴을 가기 위해서라도 얘는 올라가다 두드겨 맞아야 되는데 얘는 여전히 위로 올라가더라도 두드겨 맞을 자리가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얘가 그러면 시장이 약세관이냐? 아닙니다. 왜 약세관이 아니냐면 이미 여기는 N파동이 시작된 자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5일 평균선이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더라도 이게 만약에 내려가더라도 얘는 역N자를 내려가야 주가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가는 거죠. 얘가 이렇게 내려간다 하더라도 얘는 5일 거꾸로 얘는 죽어야 살듯이 이게 죽기 위해서라도 얘는 5일 동안 들어줬다가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일 동안에 이 장이 최소한 반등 자리에 드는 건데 얘는 너무나 약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20선 보실게요. 20선도 얘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다가 얘가 밑으로 그러니까 롱숏의 관점을 파동을 밑으로 달리기 위해서도 20이 들어줘야 되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한 달 동안은 이 장이 머물렀다가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5가 여겐, 20이 여겐, 아까 제가 3N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아직까지 60이 여겐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뭘 봤냐면 얘는 나중에 꼭지를 칠 때 치더라도 60선 어딘가 위에까지 갔다가 꼭지를 칠 거야라고 봤던 거거든요. 얘도 꼭지 치더라도 꼭지는 얘가 5일선 여겐자이려면 5일선 위에서 꼭지를 쳐야 되고 얘가 20이 여겐자 파동을 주려면 얘는 어딘가 얘가 아무리 내려가더라도 얘가 20선 위에 올라가서 어딘가 꼭지 쳐야 되거든요. 이건 2021년도 9월 달에 제가 중보보다 나쁩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할 때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매번 반복되는 거니까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서 내가 지나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나간 거라고 하지 말고 이 지나간 이 과거는 앞으로 돌아올 미래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가 역사로만 과거가 과거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패턴인 거죠. 그래서 결론 얘는 올라갈 때는 왜 계속 그냥 못 가고 자꾸만 두드겨 맞고 있냐면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어떤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패턴의 이름은 퍼펙트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미 퍼펙트 패턴도 여러분께 이미 그림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올라갈 때는 퍼펙트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여전히 물려있는 그 물량들이 계속해서 소화를 받아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 하지만 얘가 내려갈 때는 도망가면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얘는 밑으로 갈 때는 얘는 여기서부터 한번 우리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수강생하고 얘가 여기 딱 내려가서 우리가 배팅을 쏘는 날 앞으로 3개월 동안 어떻게 되는가 보시죠. 얘는
올라가면 들이맞지만 거꾸로 내려가면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3개월 동안은 최소한 버틸 겁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60일이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3개월, 한 달에 20일이니까 3개월 동안은 얘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일종의 가들권대를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은 올라갈 때 쫓아가서 사는 게 아니고 밑으로 내려갈 때 잡아주고 내가 잡은 다음에 올라갈 때 일정한 부분 내가 줄였다가 잡다. 최근에 저희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얘가 주가 올라갈 때 직전 고점대 영역에서는 워낙 하단에서 또 산 것도 있지만 위에 500선대가 가격이 말존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대를 중심에서는 한 3분의 1은 좀 줄이고 나머지를 갖고 봅시다 라고 한 거거든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얘는 결국은 당분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지에다 비중을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플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연준이 피봇을 나타내려면 내년에 연준이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시장이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자꾸만 나오는 이유는 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물가가 잡히고 있구나라는 것은 이미 CPI하고 PPI가 이미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거 아시죠? 지금 지난주에 그게 나타나면서 급격하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저거 인플레가 잡히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의 지표가 있었죠. 그게 뭘까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제가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었죠. 자, 일단 보십시오. 여기 이게 우리를 친다면 얘가 흑산변이나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여기를 깰 때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는데 여기 깰 때 1번 구간에서 주가는 굉장히 의미 있게 올라갔죠. 왜? 드디어 얘가 주가 올라갈 때는 이게 올라갈 때는 고점 돌파가 나타나는 이렇게 N자로 그러니까 롱 조정할 때 롱숏 올라가고 이건 원리입니다. 차트 분석이 아니에요. 그냥 초등학생들도 갖다 앉혀놓고 가르치면 쉽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거꾸로 내려갈 때 얘가 저점 무게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얘가 저점 무게가 나타나는 게 이게 1번이었습니다. 요 구간이 여기였죠. 근데 두 번째, 다시 내려갔다가 들어줬는데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게 특히 내려갈 때 이게 장대로 깨잖아요. 여기도 저점을 깰 때 장대로 깨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CPI, 물론 또 PPI도 마찬가지로 낮겠지만 이게 이제 물가가 잡혔는 걸 그럴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뭐냐면 국채 중에서 이게 반응한다는 거죠. 근데 이미 얘는 이럴 수밖에 없었죠. 사실 저 나름대로 자부심 느끼는 건 이거는 누구나가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바로 5%. 이 5%를 넘어갔을 때 예전에 영국의 트러스 학자가 호재다 할 때도 연준이 움직일 때는 원래 인플레이션 타겟팅, 물가와 고용이 그들의 기본적인 목표지만 하나 더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사회자분 하나가 더 뭐라고 했죠? 항상 비상사태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걸 이머전시. 그렇죠. 이머전시. 이거 이머전시입니다. 얘가 5% 올라가면 가게만 부담이 있고 기업만 부담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미 국채 수익률에서 주변에서 그 염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죠. 특히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가 한 멘트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했나? 야, 이거 앞으로 미국 국채가 크게 문제를 던질 거야. 제가 볼 때 얘를 이게 가게 놔둬버리면 미국이 망한다는 게 이해가 가요? 물론 미국은 망하지 않죠. 다른 나라들은 외환 보유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기축통화가 달러인데 얘들이 망하겠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부채에 휩쓸리고 그 이자 비용이 너무나 큰 상태 속에서 얘들은 문제가 크다는 거죠. 더군다나 요새 여러분들 제니럴런이 일부에서 많이 욕먹고 있는 거 아시죠?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에 다른 나라 경기는 다 나빠도 가장 경기가 좋다고 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얘기할 것도 없이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거기다 놓고 부양책을 쓰겠다고 어마어마한 돈들을 퍼붓는 것이 현 조 바이든 정부 아닙니까? 미국이 부양할 게 있나요? 모든 일자리가 완전 고용으로 들어가고 소비가 그동안에 그렇게 좋았는데 이렇게 여기다 계속해서 많은 돈을 퍼붓는다는 얘기는 이번에 무디스에서 신용되고 전망을 하향 조정시켰던 그거잖아요. 얘를 보니까 돈은 들어온 건 작은데 돈 씀씀이 크니까 야 너희 돈 씀씀을 줄여. 아니면 세수가 증가되는 걸 나와. 그참 니들은 신용되고 전망은 부정적이야 라고 한 거 아닙니까? 미국에 있는 신용되고 회사마저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미국은 모순적인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지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가 골고루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얘들도 정신 차린 거죠. 야, 이거 이렇게 놔뒀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여기가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고 특히 더 밑으로 당기는 것은 CPI나 PPI나 이게 나타나면서 드디어 미 국채 수익률도 한번 잡혀 있구나.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제가 나중에 얘기하자면 저도 까먹기 때문에 하나 체크하셔야 됩니다. 얘가 어느 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드 이즈 굿이 어느 날 배드 이즈 배드가 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유가가 내리고 있잖아요. 오늘 올라갔지만 전체적으로 유가가 내리고 있잖아요. 이게 내려가는 게 왜 내려가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아, 지금 이제 국채 수익률, CPI, 이제 연준이 이제 강한 긴축을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얘가 내려가는 이유가 뒷배경이 그게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얘가 급격하게 내려갈 때 그 이유는 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모두가 두려워하는 경기 침체라는 이유로 만약에 내려갈 때는 그때는 배드 이즈 배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변곡점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하게 얘를 들여다보고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내려가는 게 좋은 건 아닌 거죠. 다만 현재 위치에서는 얘가 내려가는 게 좋은 것이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혀서 연준이 강하게 금융 긴축을 쓰지 않는다는 재료 때문에 내려가는 거니까 지금은 이게 내려가는 게 아주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러한 상태가 되다 보니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야, 연준이 이제는 금리를 안 올리는데 그리고 얘들이 점차 어쩌면 이제 금리를 내릴 수도 있어라는 얘기가 나면서 얘가 떨어지고 있고, 하나 더 우리한테 다행인 것이 있죠. 바로 달러 강세 현상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재료 내용이 되면서 이게 지금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주겠죠. 하지만 얘가 위로 올라갈 때 우리가 이걸 중방 패턴으로 갑니다. 중방일 때는 올라갈 때 직전 고점에서 두드려 맞는 성질이 있고요. 내려갈 때는 저점에서 받쳐주는 성질이기 때문에 여긴 두드려 맞았잖아요. 대신 얘가 여기 가까이 오게 되면 얘는 다시 또 주가가 뜨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시 제가 뒤에 가서 10시 반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디테일한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비롯해서 국채 수익률이 빠져 굿. 그다음에 달러 강세가 둔화되고 있어 굿.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전체적으로 좋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보시면은 달러도 약세 현상을 주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약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긍정적인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제 얘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인플레가 밑으로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라는 것은 좋은데 그 인플레가 앞으로도 계속 잡힐까? 그건 아주 좋은 거죠. 아무리 연준 인사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미리 가볼 수 있는 거죠. 미래의 세계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그럴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 6월 달에 CPI가 발표되기 전에 여기였었죠. 여기였었습니다. 여기. 작년 6월 달에 CPI가 9.1이 발표가 되기 전에 제 기억엔 7월 13일이었는데 발표 전에 이런 멘트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CPI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그걸 볼 필요가 없다는 그런 표현은. 왜냐하면 요번에 이게 얼마가 나오든 얘를 꼭지점으로 해서 지금부터 CPI는 낮아질 겁니다라고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제대로 들어맞았죠. 이때 아마 찐팬이 되셨던 분들 마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전 보통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지수가 얼마까지 갈 거다. 얼마가 받아야 돼. 이런 얘기 안 해요. 둘둘 치킨 2277도 제가 지수를 찍은 게 아니라 월말 주가가 왔을 때 거기가 바닥점입니다라고 바닥권입니다라고 얘기할 뿐이죠. 이때도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때 여러분들 이제 7월 달에 CPI 볼 필요 없어요. CPI 그게 꼭 찔 것 같아요 했을 때 썼던 중요한 노하우가 있었죠. 제가 이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나한테 딱 하나의 지표만 보여준다면 나한테 유가의 그래프를 갖고 와라. 그럼 내가 물가의 꼭지를 맞춰주마. 이때 썼던 기법이 뭐냐면 여기와 여기 중간값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고점과 저점의 중간 지점이 이 정도가 되죠. 근데 7월 달에 발표를 할 때 7월 중순부터 발표를 할 때 얘는 고점과 저점이 여기였기 때문에 얘가 이 중심값이 이렇게 이동하니까 그럼 얘가 CPI가 내려갈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수지님, CPI에서 차지하는 유가의 비중은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크지는 않죠. 사실 대표적인 코 인플레이션에서 코 CPI에서 차지하는 가장 큰 건 주거비 같은 것이지 이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얘는 뭐를 잡았냐면 이 인플레이션 심이라고 하는데 이 심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우리도 남자들
뭐 여성 운전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차를 몰고 가는데 기름 휘발유가 보면서 야 이제 좀 물가가 좀 내렸네 올라갔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면서 야 이제 이 CPI는 잡혔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쪽을 한번 보시죠. 요번에 CPI가 10월 CPI가 3.2가 나왔잖아요. 전달에 3.7 예상치 3.3보다도 내려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왔어요. 저는 이걸 미리 가봤거든요. 왜? 여기 보시죠. 유가가 올라가다가 중간값이 그러니까 9월 달입니다. 9월 달에 중간값이 여기와 여기에 요 자리였거든요. 근데 10월 달에 이게 발표되는 10월 달에 보면 얘가 중간값이 여기와 여기에 중간값 여기니까 얘가 내려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리 11월 달을 가보자고요. 11월 달에 가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얘가 지금 오늘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얘가 지금까지는 여기와 여기로 약간 밑으로 내려왔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이 유가인데 이 유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얘가 중간값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는 인플레가 아직까지는 승리를 선언하기는 빠르다는 것은 그것은 동의하지만 얘가 어차피 트렌드는 한 번 정도는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얘 하나만 끄고는 안 되겠죠. 나머지 지표를 좀 봐야 되겠죠. 한번 보시죠. 실업 지표가 2년 만에 최대 고용도 싣고 있다. 결국은 여러분 지난번에 필립스 곡선을 말씀드렸죠. 그동안엔 필립스 곡선을 보면 물가와 고용을 보면 필립스 곡선이 그러니까 물가가 고용이 내려오더라도 올라가더라도 영향 안 받다가 이제는 필립스 곡선이 작용하기 시작되는 것을 지난번에 국고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이 싣고 있다. 그다음에 여기 내용들을 쭉 한번 내용들을 보시면 2년 만에 뭐 계속적으로 계속 실업 청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럼 얘가 고용이 조금씩은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미국은 생산국가 아니라 소비국가지 않습니까? 전체 GDP의 3분의 1 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 10월 소매 판매가 7월 만에 감소 전환하면서 소비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왜일까요? 그동안에 코로나19 때 뿌려졌던 돈들을 이제 어느 정도 쓴 겁니다. 직장도 안 나오던 사람도 이제는 직장을 잡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제 통장의 잔고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결국 인플레는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뒷받침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딜까요? 월마트입니다. 월마트 한번 보시죠. 제가 이거는 중간에 카피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걸 썼는데 이게 월마트가 실적이 나름 예상치를 윗돈이 시중에 나는데 주가가 이게 마이너스 8%가 밑으로 급락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얘가 2024년도 가이던스가 팍 내려왔어요. 야, 이제는 오히려 디프레션이 나타날 수도 있어라고 하는 이러한 가이던스가 나오니까 이게 밑으로 확 주저앉아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 지금 전체적으로 인플레가 끝났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워낙 많은 변수들이 놓여 있고 뭐 여러 가지 불확실한 변수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인플레를 잡는 승기는 잡았구나라는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쭉쭉쭉 있습니다. 뭐 이사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와 관련돼서는 다음 주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되겠죠. 요번에 근데 중국의 관광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좋았죠. 곳곳에서 소비가 꺾어지는 모습을 주고 있고 뭐 월요 같은 경우는 중국의 대출금리 유대도 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사락 발표했죠. 하지만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저희가 엔비디아 기름 문다고 했죠. 결국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미국 주가가 영향을 받을 거고 그게 우리나라도 그대로 되기 때문에 온통 촉각은 저기다가 비중을 맞춰야 되겠고 저때 특히 옵션 공부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저때 내가 리스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죠. 2019년도에 금리 날 때 어떻게 되는지 여기를 미리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미리 간다는 게 아니라 향후 금리 인하할 때 주변적 여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때 딱 두 가지는 있습니다. 첫 번째, 인플레가 잡혔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가 있었는데 드디어 이게 잡히고 있다라는 중요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때 또 하나 금리를 내릴 때 또 하나 명분은 뭐였었냐면 글로벌 경기가 타격을 받았다. 글로벌 경기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글로벌 경기는 완전 팍싹 주저앉았죠. 그렇다면 2019년처럼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했죠. 뭐였었습니까? 이러면서 여러분들 내년 연초에 굉장히 촉각을 건져서 되는 건 뭐냐면
금리 인하하기 전에 뭐가 먼저 나올 거라고 얘기했냐면 QT, 이 양적 긴축을 축소하는 어떤 멘트가 나온가를 우리는 같이 봐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된다면 우리는 그동안에 기대했던 그런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엔비디아는 여기 500달러가 저항이 아닌 지지로 되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되고 계속 얘가 500달러에 매달려 있으면 우리도 계속해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대응 전략은 이 주가가 소위 퍼펙트 패턴, 누차했던 대로 이런 퍼펙트 패턴의 모습을 주면서 60 상방과 20 상방을 주려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당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튕겨 올라가면서 이 라인 앞에 있는 고점들을 돌파하는가 여부를 봐야 되겠고 얘가 또다시 여기처럼 N자를 주지 못하고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버리면 얘는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장의 그림은 여러분께 이걸 보여주면서 마감할까 합니다. 자, 이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밑에 둘둘 치키는 그런 바닥점이면 너가 올라갈 때 어디가 고점이냐 그럴 때는 얘는 6개월 평균선 여기를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요건 제가 좀 이따가 10시 반에 좀 더 디테일한 설명. 얘도 올라가다 여기서 걸려맞고 있죠. 왜냐면 얘는 파동상 상승이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에 걸려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매물선은 6개월선 위로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두들맞는 장세가 될 거니까 그 사이에서의 박스권 장세를 겨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